500세대 이상인 단지로 한정을 해서 지역에 있는 좀 덜 오른 아파트. 강남에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느냐. 다만 그 강남 접근성이 전철일 때, 전철이 아니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시간 바로 경기도 아파트 지도입니다. 자,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역, 네. 좀 어느 지역이 유망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내신 책이 또 경기도 아파트 지도니까 경기도를 굉장히 빠삭하게 공부하셨을 텐데, 네. 수도권 지역의 베스트 3 좀 어디가 있을까요? 베스트 3라고 하면은 판교, 판교, 광교, 강교. 동탄.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질문에 대한 답을 했을 뿐이에요. 제가 뭐 틀린 답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정답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네. 다만 입시에 너무 정답이다 보니까 네. 뭐 하는 짓이야 치사하게 이럴 수는 있습니다만 네, 네. 네. 저는 분명히 정답을 마치 얘기했어요. 지금 서울에서 어디가 가장 좋은가 했을 때 강남. 그렇죠. 강남 압구정도 현대아파트 왜? 그랑 똑같긴 하지만 네. 뭐 그게 정답이니까요. 네. 입지 따졌을 때 여기가 제일 좋다는 거면,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저평가된 뭐 그런 거잖아요. 네. 다음에 지금은 싼데 사람들이 잘 몰라 싼데 네.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저평가가 재평가를 받아서 네, 오를 네. 만한 곳 찾을 텐데. 그게 그 저평가와 재평가라는 표현이 되게 힘드네요. 일단은 경기도에 있는 네. 지역에서 최근 1, 2년 동안 안 오른 지역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람들이 설마 거기까지 라고 하는 동두천 이런 데도 다 올랐거든요, 작년에. 올랐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 뭐 다 올랐다는 게 무슨 1, 2천 오른 게 아니에요. 5천 1억까지 이렇게 확 올랐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평가라고 하기는 좀 힘들어요. 대신에 그거는 있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랜드마크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네, 맞아. 랜드마크 아파트라는 것은 그냥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포에서는 마레프 같은. 네. 제일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그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0억에서 15억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지역 경기도니까 그렇게 하면 좀 그렇겠구나. 4억에서 5억이 되었어요. 네. 그러면은 1억이 올랐고 대체적으로 한 25% 정도 오른 거잖아요. 네. 428?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략 20% 조금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역이 얘는 지금 3억이에요. 네. 그러면은 얘도 25% 오르려면은 대략 3억에서 3억 한 8천, 7천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가 3억 1,000밖에 안 돼요. 네. 그런 것들은 얘가 그래도 4, 5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찾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역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할 만한 것은 지금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안 오른 아파트는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 해당 지역에서 아직까지 안 오른 아파트들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있어요.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로 보셔야죠. 왜요? 일단은 오차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일단은 100세대, 200세대 이런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아파트는 실제로 단지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거창하게 얘기하면 한국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단지라는 겁니다. 그냥 그 아파트 자체가 하나의 마을이에요. 맞아. 저 그거 어디서 느꼈냐면, 제 아는 분이 반포자에 살아서 네. 한 번 놀러 갔거든요. 네. 길을 잃을 뻔했어요.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3,000세대라서. 네. 아니, 무슨 안에 단지 안에가 그냥 마을이야. 그렇죠. 예. 너무 커서. 그 안에서 뭐 축구도 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잖아요. 하나의 마을이에요, 사실은. 네. 진짜.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그 단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은 돼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거죠. 그 동네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내가 이사를 가겠다. 그럼 그 아파트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 아파트를 아니까. 근데 100세대, 150세 이런 아파트는 잘 모르겠죠. 그 동네에서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다른 동네에서 그 아파트는 몰라요. 너무 모르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나는 그냥 실거주 할래라고 해서 그냥 편하게 그냥 들어서 그러면 뭐 말릴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500세대 이상이 또 대단지일수록 또 관리비도 적게 들어요. 맞아. 그렇잖아요. 엠빵하니까. 네, 그리고 또 단지가 크니까 그만큼 주차장 여유도 또 사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500세대 이상인 단지로 한정을 해서 지역에 있는 좀 덜 오른 아파트 랜드마크에 비해서 비율상 그렇게 찾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는 근데 가격이 조금 저렴한 지역 중에서 다산, 하남, 평촌 언급이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일단은 뭐 그런 곳들이 다산, 그 별내, 그러니까 평촌보다는 별내 이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곳들이 현재 신도시 개념은 아니고 새로 택지 개발을 해서 이렇게 만든 도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쪽이 현재 아쉬운 게 다 신축이에요. 신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택지 개발해서 신축 아파트가 있으면 대부분 소득이 비슷한 분들이 살아요.
그래서 거꾸로 보면 이렇게 분란이 별로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좀 조심스럽기는 하긴 한데, 근데 단점은 대부분 이런 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선 서울로 오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교통편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통편은 전철이 할 수 있거든요. 그나마 하남은 최근에 5호선이 뚫려서 네. 5호선 타고 8호선 타면 잠실로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현재 전철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아까 얘기했던 별내나 이런 데는 8호선이 이제 예정돼 있거든요. 다산. 네. 뚫리는 순간 가격은 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실제로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다 그거를 생각하고 그쪽으로 이사를 간 것도 없잖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그런 데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한 10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참고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전철이 아니면 결과적으로는 광역버스나 승용차로 해야 되거든요. 이거 쉽지 않죠. 특히나 광역버스나 이런 건 아시겠지만 거기 뭐 한 서서 간다. 네. 차 막히면 1시간 동안 서 있어야 돼요. 짜증나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앉으면 그나마 괜찮죠. 근데 전철은 서 있어도 사실은 금방금방. 네, 그렇게 짜증나지 않거든요. 전철은 시간 딱딱딱 맞추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결국에는 그런 게 되면 지금보다 가격은 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게 신분당선과 분당선이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이 용인에서 수지구에서 수지구청이 있는 신분당선이 없을 때는 네. 그쪽의 사람들은 전부 다 광역버스를 타고 강남을 출근했거든요. 그리고 이 분당선이 있는 쪽은 좀 이게 좀 돌긴 해도 그래도 분당선 전철을 타고 선릉으로 해서 이렇게 출근을 했었어요. 신분당선이 뚫리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쪽 가격이 확 뛰었습니다. 왜? 강남까지 15분이면 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그쪽을 선호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강남 접근선을 되게 중요하게 저는 여기긴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이 전철에 뚫렸을 때 그 해당 동네의 가격이 오르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서울에 얼마나 접근성이 있게 되느냐의 전철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언급한 지역들은 이제 전철이 곧 뚫릴 거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 결국에는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역에서 서울과 경기에서는 강남 접근성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입지 선정할 때 그럼 고려해야 될 좀 한 두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말씀드렸죠. 강남 접근성. 그러니까 강남에 얼마나 빠르게 편하게. 갈 수 있느냐. 편하게까지는 힘들고요. 네. 그거는 쉽지 않죠. 뭐, 이를테면은 마지막 종점역이면 그나마 앉아갈 수는 있긴 하지만 네. 대신 거꾸로는 이제 집에 갈 때까지 힘들 수도 있죠. 강남에서 가려면 오히려. 근데 강남에 한 번에 얼마나, 그래서 보통 이거를 시간당으로 따지긴 하거든요. 보통 이제 도어 투 도어라고 해서 우리 집에서 출입문 열고 회사 사무실 여는 데까지 몇 분 걸리냐. 30분 이내에 가는 게 최고. 근데 이거는 경기도에서는 좀 힘들죠. 대부분 서울 내에서. 근데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신분당선이나 이런 데는 30분 내에 도어가 되는 데들이 있죠. 네. 마포에서 공동역에서 30분 내에 강남까지 가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어렵죠. 어려워요. 그거는. 마포도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그래도 상급지 쪽에 조금 더 가까운 편 아니에요? 네, 상급지죠. 근데 강남 가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모든 걸 다 갖추긴 힘들죠. 뭔가 하나 부족해야 오히려 매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나마 좀 마포가 그 가치 인정받는 거는 광화문과 그 강남, 그다음에 여의도 이 3대 일자 중에서 이 나머지 두 개는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일단은 그렇기도 하고 이 마포구가 서울에서 가장 한강변을 많이 맞닿아 있어요. 25개 구 중에. 실제로 마포구는 상암까지도 가거든요. 네네네. 되게 이렇게 커. 보통 이렇게 되는데 한강 이렇게 돼 있으면 한강 따라서 이렇게 마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한강 조망권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네. 한강 조망권은 사실 강남에서 보는 한강 조망권은 한강 조망권이 아니죠. 강북에서 보는 한강 조망권이 한강 조망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남향을 선호하거든요. 네. 남향이란 얘기는 이제 남쪽으로 이제 베란다로서 거실에서 보는 걸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강북에 있어야 베란다 문을 열었을 때 한강이 드넓게 보이는 건데 강남에서 보는 한강은 싱크대에서 보는 한강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어디가 더 한강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마포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강화문, 여의도는 금융 모든 기관이 그쵸.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만큼 소득이 높은 집단은 잘 없어요. 없을걸요? 네. 실제로 뭐 애널에 이런 분들 보면 뭐 연봉 1억 넘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마포는 사실 공동이나 이런 데는 뭐 굳이 승용차 없이 버스만으로도 10분, 15분이면 오거든요. 막혀도 30분이면 오죠. 맞아. 여기서 또 광화문도 그렇고. 여기 저도 뭐 가끔 여기 자주 오면은 걸어가거든요. 광화문까지. 네. 끼껏해야 3, 40분.
충분히 걸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가까우니까 또 신축 아파트들도 되게 많이 생겼고 네. 그런 효과들이 이제 마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런 강남 접근성이 있는데 다만 그 강남 접근성이 전철일 때만 중요합니다. 전철이 아니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직주 근접. 얼마나 우리 집에서 나가서 회사까지 가까이 가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도 결국은 전철이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학군도 중요하고 뭐 이런 건 막 따지기는 해요. 근데 학군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도 보면 학군이 중요한 데가 대치동, 목동, 중계동 이런 곳들이거든요. 그 외에도 또 몇몇 이제 학군으로 중요한 몇몇 지역들이 있기는 해요. 사람들이 잘 모르긴 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실제로 그렇게까지 학업에 대해 목매다는 곳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오히려 얼마나 출퇴근이 가깝냐가 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분당하고 일산이죠. 그러니까 처음 둘 다 생겼을 때는 가격 차이가 없었어요. 아, 비슷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분당이 훨씬 높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분당보다는 일산이 더 쾌적해요. 네. 더 쾌적해요. 살기에는. 일산 호수공원도. 예, 더 쾌적해요. 근데 흔히 말해서 이런 직주 근접. 그래서 일산에서는 강남까지는 거의 힘들죠. 포기. 그러니까 3호선을 타고 가면 저 같은 게 대화역에서 한번 교대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3호선. 1시간 반쯤 걸려요. 네. 자고 일어나도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마포 지금 공덕동 사는 저도 강남에서 약속이 그렇게 싫어요. 그러니까요. 지하철을 몇 번 타야 돼.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더나 일산에서 굳이 하면 광화문에서 오는 것도 3호선을 타거나 광역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만큼 힘들거든요. 그래서 왜 우스갯소리로 일산 같은 경우는 아빠들의 지옥, 엄마들의 천국 이런 얘기까지 사실 있거든요. 애들 키우기도 좋고 유흥시설도 별로 없고. 예. 근데 분당 같은 경우는 강남 접근성도 아까 신분당선도 있고 그게 있기 전에도 광역버스로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가격이 많이 물론 또 분당이 생겼을 때 강남 사는 사람들이 분당으로 많이 있어도 가긴 했었어 초반에는. 근데 갔다가 기반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강남으로 오신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얼마나 직주 근접이 좋으냐에 따라서 특히나 경기도는 특히나 그 효과가 엄청나게 크죠. 네. 자, 그러면 GTX 있잖아요. 네. 요 호재가 아파트 값에는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요? 영향을 주기는 주죠, 크게. 네. 그래서 보통 이런 호재라고 하죠. 개발 호재. 그렇죠, 그렇죠.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실 그게 뭐 인도원이나 이런 데가 GTS역으로 선정된다. 된 건 아니지만 된다라는 것 때문에 확 올랐거든요. 네. 근데 또 확 오른 다음에 또 연말엔 좀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런 호재 때문에 오르는 것들은 또 그만큼 많이 떨어지는 폭이 좀, 진폭이 좀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3번에 걸쳐서 가격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번이요? 개발 발표했을 때, 그다음에 착공했을 때, 그다음에 준공했을 때 이렇게 하는 대신에 개발 호재 발표했을 때 사면은 가장 수익이 커요. 가장 쌀 때 사는 거겠죠. 그렇죠. 대신에 한 새벽 3시에 잠을 깰 수가 있어요. 가격이 다시 떨어져서. 막 이러면서. 네. 대신에 착공했을 때 네. 하면 개발 호재 발표했을 때보다는 좀 더 비싸게 사는 거죠. 비싸죠. 대신에 요거는 한 12시까지 잠이 안 잘 수는 있어요. 답답해서. 네. 그리고 준공할 때 사면 가장 비싸게 사는 거죠. 네. 준공됐을 때. 대신에 매일같이 2다리는 뻗고 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준공 때 사라고 말씀을 드려 차라리 네. 괜히 그런 거 해봤자 괜히 마음고생하고 그럴 바에는. 근데 대신에 준공 때 하고 나서도 가격은 오르거든요. 네. 왜냐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준공한 다음에 전철이나 GTS가 뚫려야 그걸 이용하게 되거든요. 몇 번 이용해보면 좋네? 라고 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또 한번 뛰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대략 준공하겠다라고 했을 1, 2년 전에 매수하시는 게 오히려 근데 준공한 다음에도 가격은 좀 오르거든요.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분당선 그런 데가 수지구청역이나 이런 데가 준공하고 나서 많이 뛰었거든요. 네. 실제로 이런 분당선 라인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확실하게 하시면은 오히려 얘가 개통된다. 왜냐면 개통된다라고 하고서도 막 2, 3년 더 지연되긴 하거든요. 네. 그럼 오히려 그때가 더 타이밍일 수 있죠. 그래서 GTS가 분명히 영향을 크게 미치기는 하는데 그걸 개발 호재만 갖고선 그걸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또 GTS가 지금 10년은 최소 걸리거든요. GTS 지금 A부터 C, 뭐 D도 하겠다, 뭐 E도 하겠다 이런 말까지 있기는 한데요. 더구나 이 가장 빠른 GTS C 노선 같은 경우도 현재 동탄에서 삼성으로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삼성에서 저 일산까지 가는 거. 그래서 일산이 GTS가 되면은 30분 만에 오기 때문에 완전히 그때 가격이 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뭘 안 하고 있어요. 네. 얘기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삼성역에 그 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있어요, 아직. 그래서 지금 실제로 1, 2년 내는 원래는 2023년이 완공을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동탄에서 삼성이. 3, 4년 걸릴 거예요, 못해도. 역도 안 만들어, 역 만드는 데만 말도 3, 4년 걸리는데.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되게 그것만 보고 한다고 하는 건 리스크는 꽤 큰, 그냥 여유 있게.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면 그날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되게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를 이야기했으면 또 서울을 빠뜨릴 수는 없잖아요. 네. 서울에서 이제 가장 뭐 좋은 데는 뭐 강남이니까 뭐 안 여쭤봐도 되는 거고 네. 가장 좀 저평가된 곳은 좀 어딜까요? 저평가를 되게 사랑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서울이 25개의 구가 네. 있는데 이거를 무슨 뭐 급수를 나누기도 해요. 뭐 일단 1급, 2급, 3급 뭐 이렇게. 제일 상급지 한 5개 5로 친다면 어디죠? 보통 그거를 5로 얘기하진 않고요. 보통 이제 강남 4개구, 강남권이라고 해서 그래서 뭐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아, 강동에 여기 속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강동에 속하냐면 강남 4구라는 편을 나왔을 때 약간 좀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것도 강남은 또 서초를 했을 때 되게 싫어했어요.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다 또 송파가 끼니까 또 서초 강남에 또 자존심 상했었고 강동이 끼니까 또 이 3구에서 되게 자존심 상했었는데 서울에서 이제 2030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때 강남 꺼냈을 때 강동구까지 4개 구를 포함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걔네 4개를 일단은 얘기를 해요. 근데 강동구가 거기 끼긴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 외에는 이제 마용성,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네. 요게 이제 근데 요것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강남 바로 옆에 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요 구들이고 그 다음으로 또 뭐 이렇게 뭐 동대문구 이렇게 또 이제 그 옆으로 점점 퍼지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이 25개 구에서 평당으로 칠 때 저 하위 한 5개에서 7개고 네. 요쪽 지역을 살펴보시면 그나마 좀 되겠죠. 이쪽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이 강남이 오르면 그 다음에는 마용성이 오르고 이게 차례 오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작년만 보면은 노원구나 이런 데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네. 뭐 노원구, 구로구, 금천구 뭐 이런 데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구에 아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율상 덜 오른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500세대 이상으로 찾아보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까지 자기가 정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때 어쨌든 뭐 주택이랑 뭐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뭐 등등이 있을 텐데 네. 어떤 거 골라야 되고 아파트라고 한다면 또 아까 전에 뭐 세대수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좀 아파트로 가야 될지. 될 수 있으면은 500세대 이상으로 하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500세대 이상으로 하는 게 좋은데요. 그 아무래도 그 단지를 선택을 할 때는 84가 많은 단지를 선택하는 게 일단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평수. 네네네. 그러니까 그 단지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84가 있는 많은 단지가 있으면 그 단지는 그만큼 아무래도 집주인으로서 사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84 정도 되면은. 네. 근데 5구는 대체적으로 임차인 사는 경우가 많고 집주인보다는. 그 차이가 있네. 생각을 해보세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 살고 모든 커뮤니티를 이용을 하지만 이사 갈 생각은 분명히 있거든요. 내 집은 아니잖아요. 내 집은 아니죠. 네. 여기도 그러니까 제 집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84는 내 집이잖아요. 좀 더 신경을 쓰죠. 그렇죠. 아파트의 관리나 이런 것도 더 신경 쓰고 네. 내 가치를 올려야 되니까. 네네. 근데 임차인은 내 가치를 올릴 거라까지는 생각 안 하죠. 내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84가 많은 집은 그만큼 좀 더 신경을 쓰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집주인들이 더 많이 살고 있으니까. 네. 그런 의미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뭐 84, 59 이런 걸 할 때도 예를 들어서 84가 1000세대가 있고 네. 59가 1000세대가 있다. 똑같이. 그러면은 네, 그러면 당연히 84가 1000세대에 있는 곳들이 단지가 훨씬 큰 곳이죠. 왜냐면 59 한 3개가 있으면 84 2개인 거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84 1000세대면은 대지가 크다는 뜻이죠. 네. 그럼 그만큼 쾌적하다는 뜻이고 동의 동각극도 넓다는 뜻이고 주차장도 좀 더 널널할 테고. 근데 59가 1000세대라는 것은 그만큼 동과 동간극도 좁다는 얘기고 그만큼 여러 가지로 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은 1000세대인데 84가 700세대이고 59가 300세대. 근데 이쪽 1000세대는 59가 700세대고 84가 300세대. 네.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59를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84가 700, 59가 300세대인 곳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죠. 왜냐면 이쪽이 훨씬 더 쾌적하고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네.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해당 단지에 대한 애착이나 관리나 네. 신경을 훨씬 더 많이 쓰니까. 그렇죠. 네. 그쪽을 골라서 하면 된다.
자, 최근에는 어쨌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오름세로 느껴졌지만 최근에는 이제 뭐 이게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뭐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혼조세가 있는데 네. 이런 시기에 좀 투자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 좀 뭐라 생각하세요? 태도라고 하면은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을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부분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를 들어서 주말이면 네. 온갖 부동산 관련 강의들이 있습니다. 맞아.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고 많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오프라인이 많이 줄긴 했지만 이 거리두기 단계 때문에 자 그럼 오늘만 해도 이런 부동산 강의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명이 돼요. 전국적으로 그 정도는 아마 되겠죠. 1,000명 정도. 그럼 이분들이 1년 후에도 여전히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10%가 안 돼요. 그 10%가 안 되는 사람 중에 또 1년 후에도 여전히 투자를 하신다는 분들은 또 10%가 안 돼요. 네.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이런 유튜브나 또는 강의를 하시는 분들 보면 그거를 살아남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거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인데 대부분의 분들은 90%의 사람들은 결국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 하는 이유는 나도 해보겠다라고 와서 했는데 이건 뭐 공부도 공부고 또 부동산은 현장을 가야 되는데 현장을 가는 것도 생각보다 이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나 이런 겨울에 그래 오늘 현장 가자. 네. 오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하 5도로 야 이거 다음 주에 갈까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연휴네. 그러면은 또 그걸 결국에는 이겨낸 사람이 결국 그렇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 했어요. 5천만 원 가지고 했어요. 투자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게임하고 뭐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뭘 봐 보기는 그렇죠. 끝난 거죠. 그럴 때만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하락이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죠. 하락이든 상승이든 나는 계속해서 시장을 관찰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투자를 직접 하지는 않을지라도 계속 공부해야 한다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지역이나 아파트나 계속해서 나름대로 필터링을 해 놓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 어떤 식으로 가격이 변하는지도 꾸준히 관찰을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이 투자를 한다는 게 3년, 5년 만에 승부를 보겠다. 이런 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도 간혹은 있어요. 간혹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시작을 하는 건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정말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거는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해봐서 되면은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99명은 안 돼요. 근데 99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해보고 안 되니까 그냥 포기를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어차피 이거는 5년 뭐 3년 만에 되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걸린다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전 그렇게 보거든요. 어차피 나는 100세 시대인데 투자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80대까지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거는 단기간에 해서 큰 돈을 벌어서 부자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죠. 저도 그걸 바라지만, 우리 모두 바라지만, 정말 그렇게 되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렇죠. 극히 드무니까 또 그런 분들이 언론에 나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분들은 결국에는 그거를 바라보고 했다가 실패해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보다는 10년, 20년 계속해서 나는 꾸준히 할 거다. 그럼 내가 비록 돈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돈이 있을 때 하자. 그때를 해서 지금 공부를 하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있은 다음에 공부를 안 하고 하거든요. 곧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투자를 강의를 들으면 그분들의 생각도 저는 맞다라고 보여요. 5천만 원 있어요. 5천만 원 가지고 한 번 투자하면 더 이상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의를 들어도 방법론을 막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강의를 하면 어떤 식으로 아파트를 찾고 지역을 찾고 이렇게 해서 이 아파트를 찾아서 이 아파트를 선정해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론을 쭉 설명을 해주는데 강의를 가면 그런 방법론 쭉 하다가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5천만 원 있으신 분들에게 이런 지역을 이런 아파트를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러다 그래서 이제 당장 달려가거든요. 어차피 나는 뭐 투자 하나 하면 끝났는데 뭐 더 내가 방법 알아서 뭐해 또 이것도 할 것도 아닌데 근데 결국에 그 방법을 공부하고 하신 분들은 계속 하는 거고 이러신 분들은 그냥 하나 하고 끝나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오르면 오른 대로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안 해요. 결국에는. 왜? 그냥 한 건 했으니까 그냥 해봤구나 그러고 끝내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래서 왜 럭키책에도 쓰신 것처럼 로또에 당첨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일단 로또 사야지. 그렇죠. 근데 로또를 사지도 않고 제발 당첨되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봤자 1000일을 기도해도 그래서 신이 화나서 응답을 하잖아요. 제발 로또를 사. 기도하기 전에. 사야지 뭐.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결국에 돈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내가 공부를 해서 그런 준비가 돼야지만 그 돈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렇게 표현해서 부하 내동식으로 사다 보니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실패하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돈이 없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장을 살펴보는 게 하락이다? 이거 중요하지 않죠. 상승이다? 그거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상승이다, 하락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하지만 그거를 관찰하면서 내가 끊임없이 공부를 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계속 집중하시면서 하면 된다라는 어떻게 입장입니다. 보면 지금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게 굉장히 늦었던 분들도 어차피 이게 뭐 단기간에 3년내 5년 승부 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뭐 이제 짧게는 정말 10년일 거고 뭐 젊으신 분들은 앞으로 60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10년, 60년 사이에는 사실 상승기, 하락기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나올 테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자산이 더 늘어나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이를 먹을수록 자산이 형성이 안 되면 그게 더 비참하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늘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그리고 자산도 늘어나는 사람이다. 왜?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책도 읽고 관련된 시장도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그러니까 당연히 어제보다의 오늘의 나가 최소한 책 한 장이라도 읽었으니까 네. 어제보다는 내가 아는 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 지날수록 나는 더 잘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주식 같은 경우 2020년에 이제 돈을 버신 분들이 토막개미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실 돈을 번 것들은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에 이게 또 한 해가 반복되다 보니까 2021년에는 굉장히 힘들면서 정말 2020년에는 우리가 운이 좋아서 돈을 벌었다는 거를 바로 1년과 1년을 비교해서 알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도 보면 이게 좀 길어서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만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내리 오르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 지금 유튜브라든가 강좌라든가 책을 내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실력과 경험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이분들이 운이 좋았다는 것도 절대 부정할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상승기에는 돈을 벌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질 텐데 그렇죠. 이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은 만약에 진짜 우리가 지금 하락기 온다 칠게요. 네. 하락기가 오면 어떻게 돈을 벌어요? 하락기가 오면요. 돈을 벌기 힘든가요, 실제로? 일단은 돈을 벌기 힘들겠죠. 네. 왜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난 상승장 때도 스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부동산 스타들이. 그래서 강의도 하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지금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럼 둘 중에 하나라고 전 보거든요. 크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뭐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지. 귀찮게 내가 뭐 놀아야지. 아니면 자아성찰을 자기 개발을 하거나 굳이 내가 니네들 앞에서 뭐하러 이래. 인 거고 두 번째는 같이 녹아 사라진 거죠. 90%는 녹아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더 크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데미지가 더 크죠. 그렇죠. 회복할 수가 없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차라리 적게 시작했을 때 실패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1,000만 원 넣고 실패하면 아유, 뭐 다시 뭐 그렇죠. 돈 모아서 하면 되는데 한 5억 넣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내 돈 전액이기도 하지만 그게 100% 여윳돈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해봤잖아요. 네. 해보니까 돈을 넣으면 벌고 돈을 넣으면 벌고 그럼 점점점 가면 갈수록 돈이 커지긴 커지는데 순수한 내 수익이 아니라 영끌한 돈까지 거기 보이잖아요. 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해봤으면 오히려 더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래서 사라진 이유가 거의 대부분 그렇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락이 왔을 땐 사실은 2010년대 초반 이럴 때는 대부분의 그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 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사실 상승기에는 부동산 경매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얘가 감정가가 5억이에요. 네. 5억이면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생각한다면 그러면 한 4억 한 5천, 6천 이 정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상승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정가가 5억일 뿐 실거래는 6억이에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5억 8천 이렇게 써서 낙찰을 받아요. 그래도 2천 정도 싸게 산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세금 떼고 뭐하 그러면 그냥 해당 단지 가서 금매 사는 게 낫거든요. 2천만 원 어떻게 아니면 상대방한테 얘기해, 매도자한테 얘기해서 2천만 원만 좀 깎아주세요. 이게 차라리 편하지. 맞아. 경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거든요. 거기 사람 내보내야 되고 이사비도 줘야 되고. 근데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상승기에는. 물론 상승기에도 돈을 버시는 경매를 통해서 버시는 분들은 많이 있긴 한데 근데 하락기에는 감정가가 5억이에요. 근데 하락했기 때문에 사실은 실거래는 예를 들어서 4억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통 부동산 경매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서울은 20% 떨어지고 그 외의 지역은 30% 떨어지거든요. 그럼 5억이면 서울은 4억에서 시작하겠죠.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3억 5천에서 시작해요. 그럼 서울에서는 4억에도 아무도 안 들어오겠죠. 그럼 두 번 떨어져서 3회차에 그러면 여기서
4억에서 또 20% 떨어지니까 3억 2천 이 정도 되네요. 그러면 그때 뭐 3억 5천에 쓰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장점이 뭐냐? 3억 5천에 낙찰 받자마자 즉시 5억의 수익이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경매가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하락기에는. 네. 왜냐면 이미 나는 산 즉시 돈을 이미 번 상태거든요. 네. 왜냐면 뭐 이것저것 떼면은 또 5천만 원 순수익은 아닐지라도 2천만 원 수익은 분명히 될 건데 그것도 하락기이기 때문에 모든 규제는 다 풀어줍니다. 투기가열, 뭐 규제, 그렇죠. 대출도 어느 정도 풀어줄 거거든요. 지금보단 조금 풀겠죠. 많이 풀어주는 않긴 하겠지만 네. 그럼 그로 인해서 훨씬 더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럼 그걸 즉시 팔아도 되고 아니면 일단은 말씀 것처럼 현재 4억인데 전세는 예를 들어 3억일 수 있어요. 네.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3억 5천에 샀다. 그럼 걔 5천원에 사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실제로 5천원 이미 번 거잖아요. 그럼 2년에 팔면 되죠. 그래서 하락기 때는 경매가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럼 경매 빼고는 하락기에는 돈을 버는 게 실질적으로 거의 좀 힘든 건가요? 이게 그 하락기에는 사실은 갭 투자가 성행하지는 않아요. 네. 대부분 월세 투자를 성행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갭 투자라는 거는 그 자체가 상승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왜 갭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있는 게 전세잖아요. 외국은 그렇게 치면은 갭 투자가 있을까요? 전세가 없죠. 우리나라만 있나요? 네, 우리나라만 있기 때문에 외국은 갭 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월세 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월세 투자를 하면 개인들도 그런 월세 투자를 할 텐데 일본도 월세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다만 얘네들은 그거를 담보 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이에요. 사업자를 내서 걔네들은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외국은 이 가계 대출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걸 다 개인이 하기 때문에 가계 대출이 외국에 비해서 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가계 부채가 크다는 것을 염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계 부채의 연체율을 보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연체율이 현재 지금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자영업자들의 연체율가 좀 심각한 상황일 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은 특히 월세 투자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증금이 작아요. 대신에 월세가 보통 자기 소득의 대략 3분의 1을 월세로 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렇게 2010년 초반에 할 때 보면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으면 네. 당연히 하락이고 오르지 않으니까 월세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세 1억이 있고 요 옆에는 1,000만 원에 40만 원 있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네. 그럼 당연히 1,000만 원에 40만 원에 들어 살거든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전세 대출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저거 1억 가려면 9천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9천만 원 대출 받았더니 매월 내는 이자가 30만 원이래요. 네. 그럼 어떤 걸 택하겠어요? 전세요. 어차피 나는 30만 원을 매월 소비하나 40만 원을 소비하나 똑같이 사라지는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전세를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월세가 한동안 안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이자 제외하고도 나는 10만 원 이렇게 15만 원 남았거든요. 그러다가 가격이 그러면 보너스로 되게 좋은 거고. 그래서 하락기에는 경매를 많이 했던 건데 그 외에는 사실은 갭 투자나 이런 거는 그렇게 사람들은 선호하지는 않게 돼요. 경매 뭐그 간에 아니 오를 걸 생각해야지 그렇죠. 갭을 하죠. 그때문에 그럴 때는 그래서 오히려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월세를 받기 위해서 사기는 하죠. 대한민국도 사실 인구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사람이 없으니까 집값이 하락할 거라 보는 입장도 있고 또 반대로는 인구가 줄지만 1인 가구는 늘어나서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이제 가격이 또 오를 거라고 보는 입장도 있던데 네. 이걸 종합적으로 딱 해석하면 우리가 뭐라 판단하면 되는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네. 늘 제가 이제 저 책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인구는 줄어도 세대수는 늘어난다는 게 네. 이렇게 표현하면 그럴 수 있지만 부동산 상승론자의 주장이잖아요. 네. 하락론자는 무슨 소리냐. 결국에 인구는 주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각 도시들이 현재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 도시마다 사람들이 살면서 인구가 줄면이 그 사는 분들이 다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광역시나 이런 데는 계속해서 인구는 늘어날 거라고 봐요. 네. 왜냐면은 좀 소도시나 이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도시로 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50만 명 이상인 도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왜냐면 그런 50만 명 이상이라는 뜻은 결국 산업단지가 있건 뭐가 있건 간에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좀 힘들 수는 있죠.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도시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네. 여러 책들 읽어보면 도시가 사라진 적은 없대요. 흥망성쇠를 좀 겪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래 서울 서권만 그래서 나중에 살아남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도 틀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서울 서권은 가장 큰 도시고 내가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 이야기하면 대도시로 가겠다 그러면 당연히 한번
승부를 걸자 그러면 이왕이면 서울 서권에서 서울로 가죠. 더나 서울 오면 최소한 식당이라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소도시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도 일을 못 하거든요. 대부분 가족 단위로 하는 거지. 그렇죠. 여기는 뭐 알바라도 할 수 있고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보면 서울 수도권은 서울은 좀 줄긴 했지만 경기도만 놓고 보면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가 준다고 해서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게 치면은 사실은 1번이 그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인구가 줄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자 그러면은 유럽은 인구가 줄고 있을까요? 늘고 있을까요?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은 걔네들은 주택가격이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구 줄고 있으면 주택가격이 떨어져야 그렇죠. 근데 우리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아, 우리가 더 많이 올랐어요. 네, 1년 단위로 치면 우리보다 더 많이 올라요. 우리는 뭐 이를테면은 물론 작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난 뭐 4, 5년으로 데이터를 하면은 우리나라보다 유럽이 더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네. 그럼 이거는 단순하게 인구만 갖고 얘기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 반론도 있을 수 있죠. 유럽은 난민이 많지 않니? 근데 난민이 무슨 뭐 우리나라 치면 8사제곱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 왜 따로 이런 빈민촌에 이런 데 살게 하는 거지. 그것도 이제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좋은 집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좀 낡은 집들은 그래서 보통 이것도 소득분위로도 많이 따지거든요. 소득분위 1분위 분들이 제일 이제 돈을 많이 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분들은 더 좋은지 그러면 그 다음 소득분위가 그 집을 또 차지하고 차지하고 그래서 많이 낙후된 곳은 결국 또 재개발 재건축으로 또 하게 되고 이런 시스템이 계속 돌게 되거든요.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방치하면은 만약 그런 빈집들이 막 속출에 막 다 나가서 그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범지대가 되죠. 우범지대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집값이 떨어지겠죠. 집값 떨어지는 것도 집값 떨어지는 거지만 정권의 문제가 생기죠. 일단 구청장부터가 투표로 응징을 하죠. 이런 거 해결 안 하고 뭐 하세요? 막 이렇게 되면 그럼 구청장이 그걸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럼 당연히 상위 정부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재개발 한다든가 뭘 해서 또 이제 대도시는 그런 게 끊임없이 에너지가 계속해서 순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인구가 준다고 해서 분명히 인구가 주는 건 팩트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10년, 20년 내로 갑자기 가격이 그래서 폭락한다든가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또 세대수는 계속 또 늘어나니까. 네. 자, 저자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일반 지인이 있어요. 네. 그분이 한 1억 정도가 있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뭐 하라고 시킬 것 같으세요? 1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네. 그 사람이 1억을 한 번에 넣을 것이냐, 네. 아니면은 이거를 좀 쪼개서 넣을 것이냐. 네네. 근데 1억은 좀 애매하죠. 왜냐면 이게 뭐 어떤 분에겐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큰 돈은 아니고 작은 돈도 아니거든요. 맞아. 왜냐면 이게 10년 전만 해도 부동산 투자하면 얼마 필요해요? 500만 원이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10년 전만 해도 500만 원이면 부동산 투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500만 원이면 부동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죠. 지금 2, 3천만 원은 있어야지 그래도 부동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치면 1억 가지고는 두세 개를 분명히 세금도 세게 되니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냐, 그냥 1억 가지고 한 방에 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근데 다만 1억 가지고 서울은 힘들어요. 서울은 갭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갭이 1억인 아파트가 찾으면 있기는. 네. 근데 500세대 이상은 없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100세대, 뭐 150세대는 찾아보면 있긴 한데 투자하는 게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위험하다기보다는 계속 보유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팔고 싶은데 못 팔고 결국에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같은 뜻 아닌가? 그래도 약간 뉘앙스는 다르죠. 네. 근데 이제 500세대 이상인 곳에는 결과적으로는 1억으로는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에서 찾아야죠. 그런 지역들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가격이 오르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비율상 덜 오른 그런 곳을 찾아서 네.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네. 아니면은 서울 조건 이외에 다른 지역을 가서 투자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저도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십시오. 지방 이런 지역이 지금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럼 이 분들이 안 가요. 왜? 멀죠. 귀찮죠. 귀찮아서 안 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절박하냐 절박하지 않냐 차이도 있죠. 네. 나는 정말 절박하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가시는 분도 있긴 해요. 그분들은 난 이렇게라도 뭔가 나를 위해서 자산 형성을 하기 위해서 네. 하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굳이 거기까지 내가 가야 될까? 이런 고민. 왜냐면 갔다 오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두세 번 갔다 와야 되겠죠. 그죠? 가고 그런 다음에 또 쓰러 가고. 계약하러 가고 또 전세 또 하러 가고 그러면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다 그러면 광역시급 정도에서는 그러면 찾으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잠깐만요. 네. 지금 예를 들면 강력시나 그다음에 경기를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전에
15억 미만 아파트는 올해 떨어질 확률이 있다면서요. 네. 근데 그걸 지금 갭으로 사면 떨어지면 손해인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 아파트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지 그죠. 하락한다는 말은 안 했고요. 네네네. 네, 중요한 포인트는 네. 그리고 원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나오기도 해요. 네. 왜냐면 투자라는 게 원래 사실 모순된 것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죠. 올해 하락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한 3개월 지났을 때 상승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하락할 것 같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지금이라도 사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광역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 지금은 하락 추세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안에서도 상승하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은 하겠지만 네. 다만 이거는 전제 조건 얘기는 할 것 같아요. 나 같으면은 사실 그 돈 가지고 당장 투자는 안 하고 일단 공부하면서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건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 포인트니까 네.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지금 왜냐 지금 사도 오를 아파트는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는 게 아니라 파는 거잖아요. 지금 사서 내가 예를 들어서 2억에 샀어요. 갭으로 뭐 한 1억 뭐 한 3천 돼가지고 7천 들어가서 어제 비용까지 해서 1억 들어가 샀어요. 그랬더니 얘가 2억이 한 2억 5천 됐어요. 그럼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1년 후에 2억 5천이었고 2년 지났더니 2억 1천이 됐어요. 그럼 이거는 팔면은 별 메리트가 없죠. 없죠. 양도소득세는 뭐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동안의 비용을 다 따지면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사는 게 맞나라는 판단은 하거든요. 왜냐면 중요한 건 내가 매도할 때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매도할 때 오른다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은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1년 내로는 오히려 더 오를 수 있지만 그 후로는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나는 파는 건 2년, 4년 후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는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너는 투자를 해라. 아니면 어차피 뭐 이거 그렇게도 얘기하거든요. 부동산 투자한다는 것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모아가는 거다. 뭐 주식도 그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한 채 사서 이거는 뭐 한 10년 갖고 갈 생각하면서 가격이 혹시 매매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전세 가격은 길게 보면은 좀 올랐으니 그럼 전세 오른 만큼 내가 그 돈을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관점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로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그 현금 1억보다 진짜 돈 많으신 부자분들 있잖아요. 네. 부자분들은 요즘엔 부동산 뭐 사세요? 제가 볼 때는 안 사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부자라는 얘기는 큰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럼 예전에 비해서 규제가 더 커졌기 때문에 세금으로 뜯기는 게 많거든요. 그럴 바엔 굳이 아니면 요즘 정말 부자라고 하시면 뭐 하이엔드 오피스텔 이런 데들 있거든요. 뭐 20억, 30억짜리 네. 그런 것들도 하시기는 하죠. 그런 데는 워낙 희소성이 있고 또 그런 거를 또 선호하는 전문 직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는 네네. 네, 그런 분들에게 이제 임차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현재는 이제 뭐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관망하면서 네. 갖고 있는 것만 관리하는. 그러니까 왜냐면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엄청난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제일 유명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조 단위의 돈을 현재 갖고 있으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뭐 나는 맨날 배고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돈만 있으면 투자하려고 막 그렇죠. 기를 쓰고 있으니까. 근데 부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부자도 사실은 사업을 해서 부자냐, 투자를 해서 부자냐에 따라 다르긴 하죠. 사업을 해서 부자이신 분들은 사실은 투자는 오히려 몰라요. 부자이긴 해도. 근데 어느 정도 투자를 통해서 부자이신 분들은 그거를 이렇게 투자해서 부자가 됐다는 건 1, 2년 만에 됐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10년 이상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지켜봤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나는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해서 기다리신 분도 있거든요. 물론 기다린다고 해서 얘가 뭐 더 상승을 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좀 안타까워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자산이 여기서 뭐 더 늘어나거나 더 줄어든다고 해서 내가 사는 생활이 달라질 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좀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작년이나 몇 년 전만 해도 현금 가지고 있으면 이제 바보라는 이런 소리가 네. 좀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은 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스탠스일 수도 있는 시즌이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회가 있을 때는 돈이 있어야지. 그렇죠. 우리는 늘 기회가 오지만 돈이 늘 없죠. 네. 늘 기회가 오는데 왜 난 늘 돈이 없어? 이거를 항상 우리는 외치니까. 자, 오늘 저자님과 이제 경기도 아파트 지도 요 책을 주제로 해서 여러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재테크 관련해서 뭐 네. 투자 조언이라든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생뚱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서두에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미처 못했던 건데 저는 이 투자를 통해서라고 하면은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투자해서 가장 성공을 했다는 얘기는 아까 그 얘기를 어떻게 보면 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독서를 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 투자에서 가장 성공한 거고요. 그다음에 독서를 한 후에 리뷰를 썼다. 그래서 그 리뷰가 제가 쓴 게 한 2,000권 정도 되거든요, 거의. 네, 그래서 그 리뷰를 써서 하다 보니 저라는 사람이 블로그에 그걸 썼거든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이 많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저라는 핑크팬더는 닉네임이 많이 알려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투자보다는 그런 투자가 전 제 인생에서 더 중요하고. 그럼 자신에 대한 투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투자는 평생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1, 2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할 거거든요. 그럼 그 평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현재 지금 하면서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본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무슨 뭐 경제적 자유를 추구해서 뭐 빨리빨리 뭐 이렇게 은퇴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꼰대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는 본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본업이란 게 내가 정말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엔 어쩔 수 없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돈을 벌고 번 돈을 자산에다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럼 자산이 계속해서 불어나겠죠. 그쵸.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본업에서 번 돈과 여기서 자산 형성해서 커진 돈, 그럼 시간이 가면서 얘가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본업을 충분히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는 일은 어느 정도 내가 활동력이 있으면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대신에 이제는 이 자산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여기서 나오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본업을 이제는 예전처럼 필살적으로 안 해도 되는 시기에 올 수 있게끔 만들면 되거든요. 그럼 그만큼 더 내가 여유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어차피 이 투자는 1, 2년 내에 끝날 게 아니라 평생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이런 것들을 공부도 틈틈이 하시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가. 그게 더 우선적으로 하는 게 물론 이제 이 방송을 듣으신 분 중에 20, 30대에게는 맞을 수 있겠지만 나는 50인데 이러시는 분에게는 근데 그럴 때도 저는 얘기를 해요. 이를테면 저한테 내가 이제 55인데 지금 투자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근데 20대 분들은 오히려 부러워할 거다. 왜요? 저는 55세라서 나이가 있어서 그들이 부러운데 근데 이거는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아주 커요. 20대에게는 시간이 많고 돈이 없어요. 50대에게는 시간이 없고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20대에서 바라볼 때. 그리고 더나 또 시간도 없는 게 아니에요. 100세 시대인데 지금부터 하시면은 10년, 20년 지나면 그래봤자 70대이신데 그럼 70대부터 오히려 자산이 늘어나서 여유 있게 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는 투자 중요하죠. 근데 자신의 가치를 올리면서 자산은 계속해서 번 돈에다가 계속 자산에다 넣는 거를 꾸준히 10년, 20년 하면은 어느 순간 자산이 이렇게 커져 있습니다. 굳이 몸에 달지 않다 하더라도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해서 제일 크게 성공한 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답을 못하는 게 아니 그냥 나는 계속해서 자산을 꾸준히 형성을 하는 게 핵심이지 내가 이걸 통해서 뭐 벌었다 이거 그게 그렇게 이거죠. 1억 벌었다. 대단하고 중요하죠. 근데 그게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의미가 그것 때문에 내가 뭐 당장 은퇴를 하거나 뭐 아무것도 아니 그래 될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그렇게 사실은 얘기했던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중요하지만 자신에 대한 투자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얘기하신 건 재테크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상당히 동떨어진 답을 하긴 했는데 자신에 대한 재테크 투자죠. 네, 동떨어지긴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거를 더 말씀을 드리고는 싶어요. 네, 저자님의 마지막 말은 아마도 그 자신에 대한 투자, 그 독서를 얘기하셨잖아요. 그 독서로 요 책을 보라는 아주 큰 그림의 빈칸이가 들켰나요? 네. 부동산 관심 있으시고 특히나 경기도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책 보시면 좀 투자에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핑크팬더의 이재범 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